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제45회 장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 종교개혁의 때를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모두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교지에 또다시 이단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한류를 이용해 미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단 대책 세미나 개최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균형 잡힌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세우기 위한 MK 리더십 캠프가 열립니다.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개발원 주최로 매년 열리는 이번 캠프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형성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 양성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제45회 장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장로 5천여 명이 넘게 모인 이번 수련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혁신하라는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세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전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와 심령을 울리는 말씀, 눈물을 모은 기도 가운데 다시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행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국 장로 수련회는 김태영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부총회장이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영 예장 통합 부총회장은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민족 혁신과 회복의 역사를 썼던 것처럼 장로들도 다시 말씀과 초심, 사명으로 돌아가 교회의 혁신에 앞장서자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현 부총회장은 오는 104회기 총회에서 교단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체 총대의 5%, 약 70에서 80명 정도 규모의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해 신학교 재학생과 젊은 부목사 그룹, 선교사 등에게도 총대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총회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총대 구성이 다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총대 수 외에 5% 정도, 현행 1,500명이면 75명 정도의 총대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해서 신대원 재학생들, 3040 세대 젊은 부목사 그룹과 젊은 장로 그룹, 선교사, 특수기관 사역자, 여성, 이주민 등을 신청이나 추첨을 통해서 동일한 총대권을 부여해서 우리 총회가 그야말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고척교회 조재호 목사는 모든 희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강조하면서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요청했습니다. 조재호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은 사도 바울을 기억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복음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에 우리는 그 복음의 생명력과 열정을 배우고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 생명 복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복음이 주는 생명력이 약화되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 작아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복음의 위대함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47회기 예장통합 전국장로회 연합회는 더욱 모이고 하나 되는 데 힘쓰는 장로연합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홍성원 전국장로회 연합회장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장로들의 영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다시 종교개혁의 때를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모두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불씨를 다시 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즉 낮고 율법적인 썩고 부패한 형식적인 신앙관을 탈피해서 정말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라는 그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그 누구보다 젊은 열정과 소망. 수련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장로들은
남은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한국교회 본이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명성교회가 창립 39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은혜를 나눴던 찬양을 선정하고 소외된 이웃들과도 사랑을 나눴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한국교회를 넘어 전 세계의 새벽 기도의 영성을 널리 전파하며 수많은 선교 사역을 이어온 서울 명성교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았습니다. 39주년 기념주일의 주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지난 7일 기념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하나 담임 목사는 건강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며 은혜를 행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외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오늘 일어나서 가서 밭을 갈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온 성도들은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 39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념 음악회로 드려진 주일 찬양 예배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투표를 통해 선정된 가장 은혜로운 찬양 10곡이 연주됐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39년 동안 동행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소외된 가정을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무료 비빔밥 나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창립 39주년을 기념하는 바라 미술전시회 등의 기념 행사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눴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지난 3일부터 2박 3일 동안 홍천 대명 콘도에서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장호성 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장은 영성 수련회를 통해 충전된 에너지로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는 장로 부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로회 전국연합회 영성 수련회는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이신 우리 장로님 부부 2,500명들이 서로 친교하고 서로 교제하고 좋은 하나의 장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박 3일 동안 새롭게 충전된 그 에너지를 갖고 계획에 돌아가서 더욱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장로님 부부들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수련회에는 2,500여 명의 장로 부부가 참석해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단체 복음의 전함이 제주 성시와 운동과 함께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제주에서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3차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열린 2019 제주 복음화 전도대회 행사에서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1,800여 명의 성도와 선교단체들이 팀을 구성해 시내 곳곳에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제주 전 지역의 교회의 외벽마다 복음 광고를 세우고 시내 버스에도 복음 광고를 붙이는 등 많은 제주 시민들이 복음적 메시지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명일 제주성시와 운동 대표회장은 한 달간 진행된 제주복음 캠페인을 통해 제주의 영적인 기상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제주 땅에 나타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 파고든 이단들의 세력이 커지고 있고 캄보디아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특별히 이단들의 특징이 물량 공세로 현지인들의 마음을 산다는 건데요. 캄보디아 박훈용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이단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하는데 캄보디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발응한 안상홍과 구원파가 대표적으로 캄보디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은 1985년 2월에 사망한 안상홍 교주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장길자 교주를 여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인데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프놈펜에서 가장 큰 현지인 교회가 안상홍 이단의 유혹으로 중직자들이 대거 이탈할 큰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가장 주의하는 경계
이단은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박옥수 목사가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 선교회 유관 조직인 두 날개 전략으로 캄보디아를 공략하고 있는데 현지 기독교 사역자의 경우 가장 조심할 단체는 CLC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대학생의 경우 가장 주의해야 될 단체가 IYF라고 합니다. CLF의 경우에는 현지 사역자들에게 물질적 후원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많고 또 한 선교사님의 제보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인 사역자들을 후원해서 CLF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하고 그 후 지속적으로 후원해서 이 단체의 멤버로 활동하게 합니다. 특히 IYF의 경우에는 프놈펜에 위치한 대학을 직접 방문해서 청년 대학생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한류에 관심이 많은 청년 대학생들을 한국에서 열리는 IYF 캠프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경우에는 이만희 교주가 올 2019년 2월 21일에 캄보디아 교계 지도자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을 초청해서 평화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직 안상홍 증인회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 그리고 신천지 교회가 구체적으로 설립된 상황은 보고되지 않지만 이만희 교주가 포럼편에 왔을 정도라면 이미 현지 사회에 그리고 사기, 교포 이런 미혹을 통해서 암암리에 이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심해지다 보니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 차원에서 이단 대책 세미나도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가 주최한 이단 대책 세미나가 2019년 5월 21일에 1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의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 후원해 주셨고 캄보디아 장로교 동노회가 협력을 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독교 포털뉴스 정인석 대표가 한국산 이단인 안상홍 증인회, 소위 구원파로 분류되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씨,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신천지, 그리고 미국산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의 이단성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선교사님들이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사역지에서 발생하는 이단 피해 사례들을 함께 나누었고 아울러 현지 사역자들이 이단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도 들으며 어떻게 교회가 이단을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교사님들 간의 정보 교류도 좀 활발해져야겠고 연대도 더욱 공고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이단들의 발행을 통해 이단 연구가 좀 더 깊이 있게 진행되어져야 하며 이단 교육을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잘 무장하면 교회가 쉽게 이단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 몇몇 시니어 선교사님들과 신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각 시골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목회자 재교육 사역에 전심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선교가 많은 부분 물량주의 중심, 건물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사역으로 선교의 본질이 많이 흐려져 왔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단 예방 교육과 아울러 말씀의 기초를 잘 다져서 캄보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곳에 이단들이 그 사역들을 가로막는 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 선교사님들 간의 소통과 연대가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캄보디아 교회가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캄보디아 박훈용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거짓 복음이 아니라 진리를 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복음은 곧 생명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나선 러시아 청년들이 있습니다. 10대 선교사 사명을 받고 몽골 복음화를 위해 나섰는데요. 몽골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ongolia is known as the land of the blue sky. That's because people here enjoy more than 250 sunny days a year. Landlocked between China and Russia, it's one of the world's least densely populated countries. With just over 3 million people, more than half live in the bustling capital city of Ulaanbaatar.
rest of Mongolia, which is roughly 3 times the size of France, looks like this. Vast, treeless grasslands where most people live a nomadic lifestyle, raising sheep, goats, cattle, camels, and horses. And as I discovered, there are hardly any paved roads. First time driving here in Mongolia. I grew up in Africa. I loved driving a stick shift, so I'm very, very comfortable on these kinds of roads. So this is fantastic, and there's no traffic. I recently joined 46 Christians from neighboring Russia, heading to remote Western Mongolia, where few have heard the message of Christ's love. Pavel Barsokov led the mission. The heart of my Lord Jesus Christ is for the lost and hurting. I want to have the same heart. For 9 years, Barsokov has made dozens of trips to Mongolia, bringing along young Russian Christians trained and equipped to serve as possible missionaries and evangelists. 17-year-old Elena told CBN News she got the call to missions at a young age. This is her 3rd visit to Mongolia. I read a book about a missionary in a foreign country, and since then, I have had this burning desire to share God's love with people. This is Natasha Gorodnuk's first trip. She wants to serve in Nepal. Every time I think about it, my heart breaks because I know the calling on my life and I know what I'm supposed to do. For several weeks, Natasha, Elena, and 4 dozen other Russians partnered with Mongolian Christians to hold evangelistic camps for young people. We started working together with our Russian brothers and sisters several years ago to reach my people with God's love. What we are doing is vital for changing hearts and minds. In between playing games and enjoying other outdoor activities, camp organizers like Natasha Grishenko introduce Mongolians to Christianity. This is her 10th visit. These kids are the future of Mongolia. They are future pastors, future church planters, and possibly future leaders of this country. God willing, they will carry the gospel in their hearts and impact their nation for Christ. To better appreciate the significance of these camps, you have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Christianity here in Mongolia. Shortly after the fall of communism, there were only 10 believers in the entire country. Today, some 26 years later, some 60,000 believers are spread across this vast nation. We are in a remote western part of Mongolia, and it is still one of the most unreached places in the world. Michael Cherenkov with Mission Eurasia co-sponsors the camps. His group focuses on raising the next generation of Christian leaders in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surrounding nations. Sometimes we think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know about Jesus, but there are places like this that haven't been touched by the gospel. And so, camps like this one serve as an ideal ground for sharing the gospel. Whoa! With young people. Lives like that of 22-year-old Buyana Davasumbu. She accepted Christ while attending camp here as a little girl. She graduated from Bible College in May and is now preparing to go on the mission field. This camp was foundational to knowing God's love and preparing my heart to be a missionary. I try to come back every year to share my experiences of how I encountered Christ. For others like 16-year-old Mashbat Bassan, a Buddhist, this was the first time learning about Christianity. I learned in the Bible study today that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animals and creatures of the sea. I never knew of these stories before. This is also Kiliam Makmardor's first camp experience. Many Mongolians don't believe in Jesus, and before I came to the camp, I also thought I didn't need to know anything about him. But now my heart has changed, and I've learned so much more about Christianity. In all, some 1,000 young Mongolians heard the gospel, many of them for the first time. I know there's all this controversy about Trump and alleged Russian collusion, but I encourage Christians in both of our countries not to focus on this.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are going to hell because they don't know Jesus Christ.
I'm not interested in politics. I'm interested about telling people about Jesus. Lives are in the balance, and we are commanded to go and tell others about Christ's love. This is what we are doing here in Mongolia. 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남북미 공동회동 이후 현재 상황부터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좀 각국의 움직임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깜짝 전격 회동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노이 회담이 동력을 상실했던 비핵화 회담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이 지나도 하여튼 북한 얘기를 계속 트위터에 올릴 정도로 아마 본인 인생에서 가장 흥분된 순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실무회담을 2, 3주 안에 재개하기로 양 정상이 합의를 했고요. 그 실무 합의를 위해서 이제 스티브 비건이 유럽을 방문해서 결국은 협상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좀 특이한 사항은 그동안은 이제 비핵화의 빅딜, 한꺼번에 완전하게 문제를 타결하는 방식에서 핵 동결, 즉 빅딜보다는 부분적인 타결 쪽으로 조금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핵 동결이 과연 협상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금 관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뉴욕타임즈가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요. 스티브 비건도 악시오스라는 인터넷 매체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보도로 이제 어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북한이 WMD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한 일체 핵 시설들을 동결하면 그거에 따라서 비핵화 회담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상응하는 인도적 지원과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 11월까지 이 레이스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한 번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합의를 하고 이것을 확대하면서 결국 비핵화로 나가는 뭐 그랜드 바겐에서 한번 후퇴해서 스몰 딜 아니면 뭐 미들 딜로 해서 네. 조금 과거의 회담 양상과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될 수 있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다음 주가 아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스티브 비건 북미 협상 대표가 이제 유럽을 방문해서 지난 1월에 하노이 회담 직전에 실무 협상을 했던 스웨덴의 스톡홀름 외곽에 그 별장이 있습니다. 아주 네. 시원하죠. 이 7월에 네. 거기를 지금 이제 실무 협상 장소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훈 한국의 협상 대표도 이제 독일을 방문해서 스티브 비건과 협의를 하고 네. 또 북한 측에서 실무 협상자가 이제 구체화되면 예. 아무래도 유럽에서 이 뜨거운 여름에 협상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비건 대표랑 이도훈 본부장이 만난다는 게 이게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을 좀 앞두고 마지막 좀 점검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판문점 회동이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무 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실 뭐 정상은 만나서 좀 세레모니를 하는 거고 구체적인 합의안은 실무 협상에서 만들어내고 또 이를 통해서 네. 마지막 그 정상회담에서 비준하는 정도 수준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 협상에서 최소 90% 이상은 안이 확정돼야지 1차 싱가포르나 2차 하노이 회담 같은 노딜이 다시 재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무 회담에서 정말 90% 이상을 만들어내고 다음에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날 때는 그야말로 그것을 비준하는 하나의 뭐 외교 퍼포먼스로 이 회담이 정리돼야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무 협상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렇죠. 지금 미국의 새로운 카운터 파트너로 김명길이라는 인물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네, 일단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김일성 종합대학 영어과를 나왔고요. 예. 네. 이제 중미에 있는 가야나 영어 사용 국가에서 영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2007년에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 육자회담 대표하고 이제 협상을 할 정도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월에 하노이 회담 때 그 화면을 유심히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뒷줄에서 가끔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였습니다. 뭐 베트남은 북한에게 좀 특별한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60개의 북한 외교 대사 중에서 서열이 낮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정도 수준이죠. 일단 김혁철 전 스웨덴 대사가 하노이 노딜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는 김혁철 라인에서 최선희 이 김명길 라인으로 미국 협상 대표와의 만남을 갖는 북한 측 인물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은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국회의원분들은 하여튼 북한 사람만 만나면 국회회담 하자고 옛날에.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네, 뭐 90년대 초부터 하여튼 특히 러시아에서 많이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른 최고위원도 지난주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뭐 국제회의에서 북한 측 대표단을 만나서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을 했죠. 뭐 남북 관계가 나쁘지 않으니까 북측도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서른 의원이 전하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국회회담이 열려야 되겠죠. 그러나 최근 상황으로 볼 때 당장 국회회담이 개최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최인국 씨의 월북 소식도 좀 전해졌습니다. 이건 어떤 인물인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최덕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일종의 뭐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이후에 이제 독일 대사 외교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천도교 책임자를 맡으면서 종교에 대한 지원을 둘러싸고 박정희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고요. 지난 76년에 이제 자식들 2남 3녀는 서울에 두고 부인 유미영 씨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유미영 그 부인이 이제 북한의 종교계 대표, 즉 천도교 중앙위원회 대표가 됨으로써 일단 월북을 해서 남한을 비판하는 가장 고위급 인물이 됐고요. 이번에 최인국 씨는 그분의 이제 차남입니다. 둘째가 이제 두 번 평양을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들어갔는데 이번에 갑자기 주말에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고려항공편으로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해서 평양에 영구 거주하기 위해서 귀국했다라는 1분 30초짜리 동영상을 띄우고 이제 사건이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한일 관계를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결국 배상 문제가 발단이 돼서 계속해서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대북 제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해법이 있을까요? 해법은 뭐 정상간이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만나야 될 찬스가 많이 있었는데 놓쳤죠. 일단 미국 입장에서 중재를 해야겠지만 한일 간의 정상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일단 뭐 국내 정치적인 여건들이 있죠. 아베 총리는 뭐 참여연 선거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강경 자세가 있죠. 이런 두 가지 국내 정책 입장이 이제 충돌하면 피해는 결국은 양측 국민들이 나오죠. 우리로서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 휴대폰 생산에 필요한 3대 물질을 일본 수출의 99.9%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아마 2차, 3차가 준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와 당장은 감정이 격해 있기 때문에 풀기는 어렵지만 한국과 일본은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제3국인 중국이 경제적인 혜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의 양측의 물밑 소통을 통해서 올 가을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좀 지혜롭게 좀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야말로 남북 회동 이후 좀 냉랭했던 분위기가 조금씩은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좀 남북 또 북미 회담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상 간 회담은 조금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스웨덴, 실무가 중요하다. 스톡홀름에
그 아름다운 별장에서 양측 실무대표가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성과를 거두면 뭐 빠르면 가을쯤 또 늦으면 겨울쯤에서 3차가 아니고 이제 4차가 되겠죠. 4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실무 협상이 좀 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 움직임이 숨가쁘게 또 돌아가고 있는데요. 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여러 갈등 상황을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선교사 자녀 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하는 MK 리더십 캠프가 9일부터 18일까지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네, 한국선교사 자녀교육개발원 김백석 목사 모시고 캠프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캠프 준비로 분주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가 21번째로 진행되는 캠프라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캠프 내용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999년부터 네. 지금까지 21년 동안 매년 7월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40여 개국에 거주하는 선교사의 자녀들, 초등학생들 60명, 중고등학생들 100여 명 해서 캠프를 약 2주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72명이 등록을 했고 37개의 나라에서 아이들이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캠프를 이제 마련하고 계시는 이 한국 선교사 자녀교육 개발원 여기도 어떤 곳인지 좀 소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 개발원은 이제 일부에서는 그 영어 약자로 컴캐드로 또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한국의 주요 16개 교단과 123개 선교기관이 소속해 있는 한국 세계협의회 KWMA의 1999년 2월부터 그 산하기관으로 있다가 2002년도에 독립해서 MK 전문 사역 선교 교육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이제 대학생들, 직장인들, 그다음에 또 군복무하는 MK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들도 나누고 전문 상담가들이 또 있으면서 필요할 경우 또 상담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장학금을 수여를 해요. 아무래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학금 모금을 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 1월 달에는 30세 미만 MK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초청해서 MK 리더십 스쿨을 합니다. 다가오는 통일 한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다양한 크리스천 리더들을 초청해서 5박 6일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일.
그리고 MK 하드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방적 차원에서 상담을 비롯해서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들, 또 한국어를 교재를 발행을 해서 선교지에서 스스로 오디오북과 책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일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 컴캐드 USA 미국에도 저희 법인을 설립을 하고 북미와 남미에 있는 MK들을 지원하고 돌보고 훈련하는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MK 리더십 캠프로 특화를 해서 이제 사역을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이 MK 리더십 캠프가 필요하다라고 느낀 계기가 있으세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목회를 또 오래 했던 사람이고 선후배들 친구들이 PK는 안 되느냐 그러는데 MK와 PK의 공통점도 있지만 MK만의 특별한 점이 있어서 특별히 지금도 열악한 선교지가 많지만 20여 년 전에는 정말 어려운 지역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궁금증도 많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언제까지 여기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도 클 수 있고 그런 아픔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끼리 따로 모아놓으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아픔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자기들끼리 또 네트워크 형성되면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얻죠. 시편 105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팔렸도다. 요셉이 이복 형제에게 팔린 건 팩트인데 그런데 그가 앞서 한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로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MK가 부모에게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땅끝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좀 이쯤에서 MK와 좀 PK를 좀 정리를 해보면 또 많이 아시겠지만 MK는 선교사 자녀, 네, 미셔너리 키즈. 네, PK는 목회자 자녀를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PK입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사 자녀들의 현황은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KWMA가 매년 선교사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작년 12월 현재 171개국의 MK들 숫자가 18,810명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아직 국교 수교가 안 된 국가까지도 선교사와 MK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선교사 자녀들의 어려움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반면에 또 선교사 자녀로서의 어떤 강점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예, 이제 그것도 어려움들도 좀 다양하죠. 공통된 어려움도 있고 머무는 국가별, 대륙별 어려움들도 있는데 공통적인 어려움이 정체성 문제죠. 잦은 이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특별히 사역지를 많이 옮겨 다니는 부모일수록 그 아픔은 더 크죠.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여권은 대한민국인데 한국에 나오면 서툰 한국어로 인해서 자신감도 또 줄어들고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환경의 적응이 참 어렵습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온다고 어학이 금방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MK라고 언어가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데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언어를 하나씩 추가해서 자기 것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하는 과정이 굉장히 환경에 적응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아이들이 제발 여기를 탈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고백을 해요. 또 하나 대륙별 어려움을 소개를 한다면 학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교만 있는 경우도 있고 학교가 없는 경우는 홈스쿨링을 하거나 인접 국가의 크리스찬 국제학교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는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를 갈 수 없어서 일반적인 그 때에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쩌다가 이제 기숙학교를 구해서 간다고 하면 많은 학비 때문에 또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예. 그런가 하면은 인종차별이나 왕따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는 그런 MK들도 있죠.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은 이제 재입국 생활의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에 대학을 오거나 취직을 해서 한국에 나오면 한국에서 자란 추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그리던 한국이었는데 동료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소통이 어렵고 네.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없고 직장 생활은 한국의 독특한 회식 문화나 일방적인 상하 지시 명령에 따라야 되는 그런 거에 적응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또 재입국자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선교사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점도 물론 많이 있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 기본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또 학문을 그들은 소화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매년 물어보는데 3, 4개국어를 하는 아이들은 많고요. 네. 예. 뭐 5개국어를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네. 그것이 한 나라의 언어를 소화한다는 것, 문화를 소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장점이고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다양한 경험으로 얻어진 현장 적응 능력들 그리고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 시대에 리더로서 준비되는 과정에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 시대에 정말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좀 중요한 리더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 MK 사역이 굉장히 중요할 맞습니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우선 MK 사역의 중요성 중에서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예. 이 말씀으로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2주간 동안 캠프를 끝나는 마지막 프로그램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을 항상 방문을 합니다. 뭐 아시듯이 외국인 선교사 417분이 거기에 계시고 그중에 145명이 선교사와 MK가 있죠. 선교사 네. 가족들이 갓난쟁이 MK도 묻혀 있고 아이들이 이제 2주간 그 내용을 쭉 거니 경험하고 보고 총정리를 거기 가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예.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목사님 솔직히 저는 선교지 타출해서 서울 오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서 부모님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제가 책임져야 되나 하는 마음도 이번에 들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사실 엄마 아빠가 16년 됐다고 하는데 언어가 저만큼 안 되거든요. 단기 선교 한국서 오면 제가 다 통역을 해요. 예. 그리고 저는 부족어도 2개나 할 수 있고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하면 엄마 아빠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정말 전율이 일어나고 이런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늘어간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영적 정체성을 깨닫고 예. 한국인의 정체성을 깨달은 그 짧은 기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부모인 선교사님들이 네. 끝나고 나서 연락을 자주 해옵니다. 어떻게 2주간 안에 이렇게 아이들이 딴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이 사역은 미룰 수도 없고 정말 우리가 연합해서 해야만 되는 시급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하나는 많은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수도 없이 광고가 쏟아져 나오죠. 다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정 종교나 기업이나 누구도 참여할 수 있는데 선교사 자녀라고 하면 기독교인 중에서도 선교에 관심 있는 극소수, 교회 아니면 아예 설명조차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 MK의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희도 깨닫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MK 리더십 캠프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이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도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좀 더불어서 선교사님들과 또 자녀를 위한 기도와 지원 우리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까지 가져봅니다. 자, 한국 선교사 자녀교육개발원 김백석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제45회 장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지난 3일부터 2박 3일 동안 홍천 대명 콘도에서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교단체 복음의 전함이 제주 성시화 운동과 함께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제주에서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3차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균형 잡힌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세우기 위한 MK 리더십 캠프가 열립니다. 네, 정치 외교 갈등에서 비롯된 한일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양국의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네, 국민들까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을 게 아니라 내부의 합리적인 이성의 목소리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야겠습니다. 네, 시차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